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정책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된 김희정입니다. 저희가 지난 차시에 앞서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정의라던가 이념, 개념의 틀이라던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사회 보장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공공보험과 그 민간보험의 어떠한 이러한 차별점, 이러한 구분들을 학습해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득에 대한 재분배를 조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잘 분배를 할 것인가 늘 항상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평적 배분과 수직적 배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부조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계층 간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구분을 하는 이런 수직적 배분과 수평적 구분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방향성에 관련돼서도 한 번쯤 여러분들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건강보험과 관련되어 있어서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는 빈곤과 소득 불균형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유경제의 이러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빈곤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객관적 빈곤과 주관적 빈곤이 있습니다. 주관적 빈곤이라는 거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너 정도면 잘 사는 거야 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사회적 정의가 규범하지 않은 나의 판단에 의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러면 객관적 빈곤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종종 언론에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지의 사각지대를 못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모녀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어떠한 일가족이 사망을 하는 이런 유서를 써놓고 사망하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거의 분기에 한 번씩은 매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없애려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도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방문하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할머니 저 왔어요 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방문하고 잘 계신지 거동이 불편하지는 않으신지 식사는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어떤 환경을 살펴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에는 이렇게 빈곤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절대적 빈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라던가 아니면 가족 구성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상대적 빈곤이라는 거는 어떠한 평균 기준선이 있죠. 이거의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걸 가지고도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보다 조금 위에 있다고 해가지고 잘 사는 거냐 아니면은 편안한 삶을 누리는 거냐 결코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이분들 입장에선 차라리 나 그냥 기준선 한 단계 그냥 아래로 떨어져서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고 국가 재정 받을 거야 이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늘 항상 괴리감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빈곤이라는 거는 사람의 기본적 욕구를 어디까지 볼 거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빈곤을 정의하는 규모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불균등을 이야기하죠. 여기에는 이제 소득 불균등도 있고요, 배분의 불균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양한 곡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의 불균형을 측정하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비례하냐, 반비례하냐 이런 것들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제도와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가 공공부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자, 사회보험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 노인 장기요양보험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기준선 이하로 떨어진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기초 생활보장제도에 해당이 되고요. 법령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이러한 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계급여고요. 의료급여, 그다음에 주거급여죠. 각각의 기준이 다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떤 혜택의 대상자가 되는지를 모르신다라는 거죠. 이런 걸 선별주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교육급여도 여기 있고요. 해산이라던가 장제라던가 자활급여들도 여기에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다양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근로장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국세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녀 수에 따라서 가구 원수에 따라서 급여를 측정을 하고 그래서 4인 가구 기준 얼마다라고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읍면동 허브화라고 하는 것들은 읍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면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상호 호환될 수 있게끔 허브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드림 스타트 사업이라던가 이러한 어떤 사회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 사회적 기업들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희망복지 지원단, 그리고 치매 국가 책임제, 우리가 65세 이상자 중에 암이라던가 교통사고 같은 이런 우발적인 어떤 사고라던가 그러니까 질환이라던가 이런 것들 질환 아니면 우발적인 사고 이외의 사망 그 65세 이상자 중에 2명 중에 1명이 치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치매 환자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점점 연령도 이제 낮아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의료비 지원이라던가 그다음에 어떤 시설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하고 있는 검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다른 어떤 정책 중에는 자산을 형성하게 하기 위한 것들이죠. 우리가 뭐 서울에 있는 어떠한 평균에 해당되는 아파트 한 채를 구매하는데 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몇십 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면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러한 여러분들 통계나 뉴스 자료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 뭐 이런 뭐 씨앗 통장 이런 것들, 내일 키움 통장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넣은 부담금보다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줘서 그 뭐 2배라던가 1.5배, 1.8배를 나중에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제도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어떤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라던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한다라던가 마을 기업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로 이제 전자바우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회의 정책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까지 이제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 이 정책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운영을 할 거냐라는 거죠. 정책이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현장에서 이것들을 행정을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의 어떤 역사나 전달 체계, 두 번째는 조직 구조에 따라서 어떤 유형으로 진행을 할 건지, 세 번째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어서 정보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과 관련되어 있어서 운영하는 방법들이라던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 행정은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한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욕구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평가할 건지까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역사와 전달 체계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정의를 먼저 여러분들 학습해 보겠습니다. 여러 학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트래커가 이야기한 거는 어떠한 주민들끼리 협력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기반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티트머스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는 인적자원도 굉장히 중요하다. 행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이 중요하고 그 인적자원을 어떻게 동기부여해서 적절하게 잘 현장에 적재적소에 배분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거냐. 그래서 어떤 채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이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적인 이념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개발하고자 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어떤 방향,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행정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에 또 하나는 복지 정책의 목표가 되고 있는 것들과 방법,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제공하고자 하는 재정을 제공하는 어떤 기관이라던가 민간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함께 구성을 해서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은 다른 차이점이 있을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공통점은 또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공통점을 봤었을 때는 행정이다라는 거는 어쨌든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어떤 니즈, 동기부여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것들이 이 행정이다라고 하면은,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복지는 어쨌든 우리가 클라이언트, 대면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자립을 위해서 혹은 그분의 어떤 서비스가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산출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관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 앞서서 얘기했지만 뭐 어떤 건강이라던가 주거라던가 아니면 교육이라던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그 이 발달한 역사 체계인데요. 우선은 전담 공무원이 처음 배치가 됐던 건 1987년도에 배치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모금회가 설립이 됐던 거는 98년도에 모금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1급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사 1급이 생겨서 시험을 보게 됐던 거는 2000년도 넘어섭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부터 시작이 되고 시작했고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현재 지금 2019년도에는 케어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와 관련되어 있는 케어 서비스들이 운영하는 것들이 통합돌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자 할 때 행정적인 측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측면에서의 어떠한 원칙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준점이라고 하죠. 원칙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거 정도는 지켜야 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행정적으로 우리가 클라이언트한테 지원을 하거나 접근을 할 때 측면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은 우선은 재정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분담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책임성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공하는 서비스 측면에서의 기본 원칙. 내가 클라이언트를 봤었을 때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보건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아. 자, 그런데 이 보건 서비스가 기준선 이상에 계신 분들은 사회보험을 우리가 내고 있기 때문에 혜택이 안 된다라는 거죠.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공부조와 관련되어 있어서 지위나 소득 상관없이 평등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연령 상관없이. 자, 그리고 적절하게 서비스의 어떤 퀄리티라던가 아니면은 양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적재적소에 잘 배분하고 적절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연속성 있게 꾸준히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서비스 측면에서의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서비스 측면에서의 이러한 것들, 운영 원칙들을 잘 지켜서 전달을 하고 싶은데 전달하는 사실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전달 체계에 대해서 봤었을 때 공공의 역할은 우선은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과 연결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은 사실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어떠한 공공의 역할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모아서 지지 조직을 어떤 편성을 하고 그분들끼리 으쌰으쌰 합시다, 뭐 힘내요라고 서로 이렇게 위안이 되고 공통된 어떤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힘든 점에 대해서도 같이 상담을 하고 이런 자조 모임을 갖게 되면은 조금 더 어떠한 생활에 있어서의 도움이 된다라는 거, 활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개인이 이렇게 사람을 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과 관련되어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민간에서 진행해야 될 거는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공공에서 하지 못하는 굉장히 다양성,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러한 운영, 재정의 어떤 한계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민간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다양성이라던가 아이디어라는 것들 그리고 시대를 조금 더 빨리 따라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에 각각의 있건 공사 역할을 분담에 따른 유형이 있는데요. 이걸 서로 병행을 할 거냐 아니면 병행한 걸 서로 보충을 할 거냐 아니면 같이 합동해서 진행을 할 거냐 아니면은 협력해서 같이 나갈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모형의 유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이러한 운영 체계가 이제 우리가 공공과 어떤 민간으로 구분을 했었고요. 공공에서 전달을 했었을 때 건강보험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초수급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었을 때의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우선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발휘하기는 어렵다라는 이러한 문제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구조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담 공무원이 너무 과중하다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사회복지 그 공무원 제도가 그 도입이 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셔가지고 막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복지 공무원은 주민센터에 한두 분밖에 안 계신데 그 동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명이 몇백 명씩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다 뭐 어떻다 해가지고 막 언론에 노출되고 막 이러면 본인이 뭔가 좀 뭐 잘못하거나 발견을 못해서 그랬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괴감을 가지시고 그래서 한동안은 그 사회복지사 분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던 적이 있었어요. 뭐 이러한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죠. 과중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일반 공무원들보다는 이 사회복지 쪽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이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워낙 전문적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의 어떤 공무원이 도와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간에서 우리가 어떠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행정적인 걸 전달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선 다양하게 제공을 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 조직 구조상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민간이 운영을 하지만 대상자는 국가에서 지정한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민과 관이 합쳐서 이렇게 운영을 할 때에 조직 구조상의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운영상에도 역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인력과 관련되어 있어서도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민간에서 운영을 해도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공공에서 운영을 해도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잘 꾸준히 연계성 있게 진행을 할 거냐라고 봐서 우선 품질 관리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서비스의 퀄리티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품질 관리입니다.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수준이 소비자가 원하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과 맞는지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게 맞는지 또한 확인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위험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사고 관련되어 있어서 예방하고 억제하는 것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고요.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척도를 측정하는 것들은 서브컬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서비스 측정 도구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모형대로 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련돼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행정과 관련되어 있어서 일반 행정과의 차이점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운영되는 데 있어서의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 때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직적인 구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고전 이론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그 어떠한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굉장히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참여할 때 합리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게 이 고전 이론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 학자들이 이제 고전 이론을 운영했던 학자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다음에 테일러라던가 베버라던가 이런 학자들이 이제 나와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복지에 관련되어 있어서 행정을 운영하는 조직을 잘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론 모형을 도출을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인간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결국에는 행정은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운영하는 조직을 어떻게 원활하게 잘 운영을 할 거냐라고 봤었을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 회사의 어떠한 네임밸류라던가 이런 걸 보고 입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해서 근무를 하지만 실제로 퇴사에 영향을 받는 건 인간관계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업무 만족도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 인간관계와 관련돼서도 어떤 직무 만족을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이오라던가 맥그리거라던가 룬트슈테트가 인간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을 정립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맥그리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다. 아니야. 원래 인간은 일을 좋아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에서 어떠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뿐이야 라고 두 가지로 본다라는 거죠. 자, 일을 좋아하지 않는 거를 X이론으로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동기부여 해줘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 조직을 이끌려면은 이 사람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엔. 그러려면은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당근만 계속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를 하고 지시하고 억제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 Y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원래 사람은 일하는 걸 좋아해. 일터와 놀이터를 합성어로 만들어 놓은 놀터라는 것도 왜 생겼는데요. 그렇죠? 이런 것들처럼 일하면서도 굉장히 즐거운 이러한 어떤 호르몬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성취감이 의해서 진급도 보상이 되고 급여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존감도 향상이 되고. 사람은 원래 일을 좋아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맥그리거의 XY 이론의 Y 이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정적인 이러한 조직 이론을 굳이 고전 이론과 인간관계 이론 말고도 또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 체계 이론이 있다라는 거죠.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때 생산체계라는 것들은 가장 밑에서 접점에서의 일을 하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접점에서 전문화가 되고 그리고 능숙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유지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 체계는 이 안정적인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고요.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적응 체계, 그리고 관리 체계, 이렇게 체계 이론에 있어서도 5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자, 그러고도 또 보면은 조직 환경과에 따라서 사회복지 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조직 환경 이론이 있습니다. 내가 근무하는 조직, 그 조직의 문화가 어떤지, 예전처럼 이렇게 회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술 왜 안 마셔? 라고 술을 강권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회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문화가 있는 회식,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문화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어떠한 무드를 갖고 있고 어떠한 구조고 어떤 환경 체계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이렇게 조정해서 진행을 하는 개방적인 관점을 보는 거는 상황 이론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자원 의존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 조직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신제도주의, 그다음에 정치경제 이론, 그다음에 조직군 생태학 이론, 것들이 이 조직 환경 이론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고전의 이론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조직 관리 이론에 뭐가 있을까라고 봤었을 때는 MBO,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표를 정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죠. 이게 사회복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모금을 하는데 얼마까지 모금하자라는 목표를 정해놓는다라던가, 아니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자활 서비스를 받아서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는지를 목표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목표 관리제고요. 그거를 조직에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조직 이론 중에 하나인 이 목표 관리제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근데 이제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거나 어떠한 그 물건의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현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눈에 띄게 가시성이 있죠. 그러니까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1등
1등을 했다. 아니면은 내가 원래는 20등이었는데 10등을 해서 10등으로 올랐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복지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정해서 측정을 해서 잘 이루어졌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사실은 사회복지에 적용하기엔 어렵다라는 점이 있고요. 학습 조직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복지사도 결국엔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A라는 클라이언트한테 제공했던 이런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처음이었었어요. 만약에 이 사회복지사도.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공하기 전에도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볼 거고 담당자한테 확인도 할 거고요. 내가 만약에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다. 그러면은 구청에 확인을 해가지고 더 높은 조직에서 이제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 지침도 확인을 할 거고,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발전을 할 거다라는 조직 이론이 학습 조직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TQM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품질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전사적인 품질 경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객 만족과 관련이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퀄리티를 높게 품질을 유지하게 되면은 꾸준히 고객이 올 거다라는 것들인데요.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는 것들이 사회복지에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에는 이 전사적인 TQM 방식은 리더의 어떤 핸들링하는 역량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MBO처럼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렇게 산출이 됐던 것들을 측정하는 건 사회복지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TQM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TQM도 사회복지에 적용시키는 어떤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양한 관리 기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TQM을 시행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이거를 시행을 하고 관리하고 진행하기에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서비스라던가 품질 경영이라던가 이런 경영 쪽 관련되어 있는 걸 사회복지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전혀 배워보지 않았던 이런 것들에 대한 필드를 우리가 클라이언트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이 좀 결여될 수 있다라는 이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또 이제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시키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조직을 운영을 해서 사회복지 행정을 원활하게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사회복지 조직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조라던가 아니면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를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 행정의 조직 구조를 봤었을 때는, 조직 구조는 정보가 만약에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의사결정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취합을 하기도 어렵고요. 취합을 한 그 의견이 사실은 실패할 가능성도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정보가 많다라고 하면, 방대하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어떤 조직의 어떤 구조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조직을 세분화시켜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문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를 기준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던가. 그래서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할 때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할 때는 인원수를 제한을 두는, 수를 기준으로 제한을 둔다던가 아니면 지리적으로 동별로 묶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부분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자 했었을 때, 운영하는 조직이 그 과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정책을 보고 연구하고 행정적인 부분에서 미진하지 한 게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할 건데, 일반적인 환경과 그리고 과업지향적인 환경에 대해서 두 개 조금 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조직은 우선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기술적인, 사회인구학적인, 그래서 사회인구학적인 거에는 인종이라던가 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별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조건을 보고서는 이렇게 조직이 이제 구성이 되고 환경이 노출이 되는데, 과업지향적인 이런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정해져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할 수 있는 조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에는 어떤 추세가 있냐라고 봤더니 똑같아요. 민간과 공공이 협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지역사회에서나 아니면은 사회복지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나 모든 이러한 교과 과목에서 동일하게 이야기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이제는 국가에서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협력을 하지만 민간 부분에서도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탈시설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뭔가 좀 이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무조건 한 곳에 모아놓는 시설에 모아놓고 막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같이 더불어 우리 사회 안에서 녹아들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시설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집에서 가류하기 어려우신 분들 이외에는 가족이랑 같이 있는 게 정서적으로 지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도 보내드리고 어떤 건강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보건 서비스도 지원해드리고 이런 다양한 이러한 대면 서비스를 진행을 해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용 시설에 관련돼 있어서도 생활 중심보다는 이용 중심의 시설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성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민관이 같이 하고는 있지만 주는 이제 공공이 국가가 진행을 하는 거겠죠. 이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고요.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비스가 통합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앞서서 읍면동 허브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만 그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조금 더 많이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앞서서 학습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부분별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추세입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들이 있는데요. 기관이 참여하고 기업에서 이제 참여하는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변화하는 추세를 알아봤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인사, 그리고 자금의 어떤 재정, 그것들을 우리가 수기로 진행을 할 수 없겠죠. 정보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까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우선은 리더십 이론이 나옵니다. 특성 이론, 그 다음에 행동 이론, 그 다음에 상황 이론, 그리고 변혁 이론이 있고요. 시대에 따라서 점점 이제 발전을 하죠. 우리 여기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섬김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아무리 어떤 새로운 이렇게 신입사원이 왔다라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이렇게 너 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신입사원을 더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운영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반영이 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사 관리와 관련되어 있어서 행정을 운영하는 거, 그리고 그 행정에서의 어떤 조직의 개편을 하고 운영하는 것들은 결국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른 리더십을 우리가 학습했다면 이제 인사 관리와 관련된 것들, 매년 10월 달 되면은 인사고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기관에서 진행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12월이면은 어떤 회계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10월에 직원 평가를 합니다. 그 직원 평가의 점수가 내년도 나의 임금 인상과도 관련이 있죠. 자, 그런데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가 2월에 보통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12월에 인사고과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인사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우선은 채용을 하게 되죠. 채용을 하는 과정을 좀 알아보자면 인원을 모집할 거예요. 대부분은 채용하는 인원의 10배수를 보통은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을 하고 그중에 선발을 해서 임명이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OT를 해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OJT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잡 트레이닝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오래 있다고 해서 승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오래 있다 보면은 매일 그 일을 9 to 6로 근무를 하는 그 시간에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능숙하게 되고 그리고 케이스도 여러 스터디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학습을 하면서 학습 이론이죠. 학습을 하면서 발전을 하게 되니까 경력이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좋은 기계가 와서 승진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기점이 되면은 이제 내가 퇴사를 하게 되는 이게 이제 인사관리의 한 사이클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직무 분석을 해보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지에 대해 분석을 하고 그 직무에 맞는 기술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그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직무 명세, 이런 일은 할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모집 선발을 하게 되는 채용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자, 그런데 이 선발한 직원이 잘 적응을 하면 좋은데 원활하게 적응을 잘 못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슈퍼바이저라고 하죠. 많은 기업에서는 멘토와 멘티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각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슈퍼비전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회복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의 슈퍼비전은 사회복지사의 어떤 가치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까지도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은 앞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고 지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더 많이 주고 싶기도 하고 누군가는 내가 좀 덜 도와줘서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심적인 부담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까지도 다 케어해야 되는 게 슈퍼비전입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 그 카두신이라는 학자가 슈퍼비전의 역할에서요. 행정적인 일을 하는 상급자의 역할도 있고 교육자로서 누군가한테 어떤 상담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것들, 이런 교육자 역할도 있고 그다음에 상담자 역할이라는 건 지지자 역할입니다. 교재마다 조금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쓰는데요. 지지해준다, 서포트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지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과 관련돼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우리가 고전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대의 어떤 목표 이론이라던가 TQM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봤더니 슈퍼비전도 받아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인사나 이런 재정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앞서서 맥그리거가 얘기한 것처럼 X 이론이 있고 Y 이론이 있어요. 사람이 원래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스위치가 될 수 있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급여가 될 수 있고요. 누구는 휴가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회사의 서비스 복지가 될 수도 있고요.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행동수정 이론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알더퍼의 ERG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구는 3단계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재의 욕구. 이거는 기본적인 뭐 의식주라던가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에 대한 걸 느낄 수 있는 욕구들이고요. 관계의 욕구라는 걸 릴레이션십이죠. 사회적인 욕구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서 우리가 운영이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성장의 욕구는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 안에서도 조금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동기 이론에서 그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뒤에 이제 또 나올 거거든요. 매슬로우 욕구 5단계와 알더퍼의 ERG 이론을 조금 이렇게 비교해서 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매슬로우 욕구 이론 마찬가지로 생리적인 욕구와 안정의 욕구 아래 단계가 완성이 돼야만 윗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우리 집이 안전을 하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고 이런 안전의 욕구가 있고 난 다음에 소속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 집에 내 식구, 내 회사, 우리 가족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을 하면서 소속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회적인 욕구가 발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경의 욕구.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생기게 된다라는 게 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입니다. 자, 이러한 욕구로 인해 욕구들을 동기부여를 해서 우리가 인사 관리를 해서 사회복지 행정이 잘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데
사회복지는 막 얘기했던 것처럼 재정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거라는 거죠. 그랬었을 때 예산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매월 아니면 분기별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을 쪼개서 우리가 운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예산에 수립하는 운영 원칙도 있고요. 그다음에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예산을 수립을 하죠. 그다음에 자료 수집을 합니다. 아, 이렇게 사회복지를 진행을 할 때는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지? 자료 수집을 해보고 운영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보게 되겠죠. 이만큼의 투입을 하는 게 맞나?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나?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이제 정해서 이건 좀 배제하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잠정적으로 이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건 내년도로 넘기자. 아니면 내후년으로 하자. 아니면 하반기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예산이 수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서도 이제 이야기했었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편성이 되고 나면은 연말까지 써야 되는 1년의 어떤 살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초에는 많이 좀 아껴 쓰고 연말에 조금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재정과 관련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산에 쓰는 모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품목별 예산, 그다음에 성과주의 예산, 그리고 계획 예산, 그리고 연기준 예산으로 이렇게 모형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측정을 하고 이렇게 프로세서에 맞게끔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안을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회계와 관련되어 있는 걸 운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회계 감사를 받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회계를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우리가 재무회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회계가 있습니다.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에 비용과 수익을 비교한다라던가 그래서 비용과 지출을 구분을 하거나 수익을 비교하거나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순이익이 남았는지 단기 순이익이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고요.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정리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계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는요. 기록, 그다음에 정리, 그리고 보고서 작성 및 여러 가지 어떤 영수증이라던가 시설에 필요한 것들을 보고하고 작성하고 발행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회계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이제 회계감사가 떠오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얼마만큼 잘 썼는지 운영을 했는지를 늘 항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게 실제로 잘 배분돼서 운영이 됐는지를 감사하는 거죠. 재점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접근하는 방법에는 전체를 다 점검을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분만 딱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관리나 재정관리나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걸 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행정적인 거를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서에 맞게끔 마케팅할 건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을 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떤 특성이 있는데요. 우선은 기획이라는 거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를 미래를 위해서 플랜을 짜는 거죠. 이러한 특성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계층마다의 위계 수준이 나와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야 되는데요. 프로그램은 어떤 시간별로 진행하는 도표가 있고 아니면은 검토하는 이러한 기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할당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할당 같은 경우에는 책임의 유형을 각 구성원들한테 이렇게 배분을 해가지고 할당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는 이러한 책임할당 모델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사람들과 같이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갈등이 붙기도 하고요.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회의를 통해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에 우선 의사결정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의사결정을 하는 스킬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때에 상대방을 지켜보면은 신뢰되는 이러한 제스처들이 있죠. 이건 실제로 클라이언트한테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 클라이언트가 언어로는 아니에요. 아유, 안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손은 막 이렇게 불안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정 방문을 했는데 어떤 그 가정 폭력이 있는 이러한 클라이언트를 만났어요. 그런데 어떠한 그 내담자 중에 한 분이 이 부부가 온 거예요. 근데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가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 가정폭력 안 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은 안 당했어요 라고 하지만 굉장히 불안한, 심리적인 불안한, 이렇게 눈동자가 많이 흔들린다던가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한다던가 막 이러한 증상을 보인다, 이런 제스처를 취한다라고 하면은 그 제스처를 더 많이 신뢰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클라이언트하고 상담할 때도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의사결정할 때는 언어적인 것들이 있고 비언어적인 몸짓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뭐 입술, 아니면 얼굴에 어떤 홍조가 있다던가 뭐 귀까지 빨개졌다라던가 이런 제스처나 아니면 스킨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의사결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들어야 되겠죠. 사회복지사는 잘 들어야 돼요. 모든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그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분들한테서 많은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잘 들어줘야 돼요.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런 의사결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드도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네, 뭐 어떤 할머님이 오셨어요. 70대 막 이렇게 지팡이 집으시고 굉장히 허리가 구부정하신 70대 후반에 내년이면 80을 바라보는 이러한 할머님이 오셨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보다 어머 할머님, 네, 오늘도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처럼 무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손녀처럼 다가가서 편안하게, 자녀처럼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입해야 될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의사결정에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앞서서 이제 동기부여도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의사결정을 이제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홍보하고 잘 운영을 할 거냐라는 마케팅적인 관점도 또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복지,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잖아요. 가면은 프로그램을 출력해 놓은 이러한 A4용지 한 장짜리 홍보 전단지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한 장씩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뭐, 나 경로동에 갖다 놓을게, 막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시거든요. 마케팅하는 방법들인데요. 마케팅하는 변천사들이 우선은 생산적인 지향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물건을 많이 만들어도 판매가 됐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는 제품이 좋아야만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판매를 하다 보니까 세일즈라는 걸 하기 시작을 해요. 1+1이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무슨 데이라고 해가지고 하프, 뭐 반값 할인 이런 게 들어가는 날이라던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도 우리가 매출이 급감한다라고 하면 이제 대인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고객지향적인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CS라는 게 도입이 되죠. 그 다음에 사회지향적인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업은 선순환하는 거는 사회에 환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표이긴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영활동을 통해서 경제 수준을 끌어올린다던가 이런 선순환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이런 지향적인 마케팅까지도 간다라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마케팅하는 방법이 이제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어떤 서비스를 클라이언트한테 제공할 거냐에 관련되어 있는 상품. 그리고 두 번째가 얼마만큼 그분한테 예산을 배분해서 진행을 할 거냐라는 가격. 세 번째가 이제 판촉, 프로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그분한테 다가가서 개입을 할 건지. 그리고 장소, 어디서 진행을 할 건지.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마케팅의 4가지 기법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들이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비영리 기관은 사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예산으로 측정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낭비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깝다라는 거죠. 이렇게 비영리 기관에서 마케팅과 모금을 하는 것들의 변천사를 좀 알아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수금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는 캠페인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돕게 해주십시오. 공익 광고라는 것들도 많이 하죠. 이런 것들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기부하는 분들이 개인 십시일반 하거나 막 어려우신 분들, 노점을 하셨던 분이 평생 모았던 돈을 어떤 학교의 장학재단에 기부해서 그분 이름으로 장학금이 매번 이렇게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예전에 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점점 재단, 기업, 정부, 그 다음엔 정말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많은 자주성가하신 이런 분들, 기업가 분들이라던가 어떤 자금이 많은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개인이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모금하는 방법에서도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실제로 막 주민센터나 경찰서에다가 돈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랬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인터넷이나 뭐 ARS 이런 거를 통해서까지도 후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그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어서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구분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행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리더십이라던가 아니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자원을 제공해 줄 때 아니면 동기부여 해줄 때 그분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슈퍼비전 해줄 때 혹은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인사관리, 재정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회계와 관련되어 있어서 얼마만큼 잘 편익에 맞게끔 분석을 하는 이런 방법들까지도 우리가 학습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론을 통해서 현장에서 가셔가지고 이런 인사관리라던가 아니면은 관련되어 있는 재정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차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